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일산 가야 되거든? 큰일 났네, 눈 와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수능 특강 EBS 사람이 있어가지고 면허 있는 사람 있니? 운전 좀 해줘라. 대리를 줄게. 큰일 났다. 자, 그럼 좀 쉬운 건 쭉쭉 갈게요. 자, 123페이지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경제의 어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좀 빨리 봅시다. 어려운 거 아니어서 쭉쭉 보면 첫 번째, 자, 공정한 경쟁 촉진이 있지. 그 옆에다 쓸게요. 독과점의 대책. 독과점의 대책. 독점과 과점은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 밑줄 공정거래위원회. 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 불공정거래 및 규제. 자, 두 번째, 자, 외부 효과 개선 있죠? 자, 이건 이제 외우자. 외부 경제는 무슨 생산 소비 과소. 따라서 보조금 지급 등의 긍정적 요인을 제공합니다. 생산이나 소비를 늘리고, 외부 불경제는 과다 생산 소비였지. 그러면 세금 부과 등 밑줄 세금 부과, 생산이나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정부의 역할 세 번째는 공공재가 시장에 맡겨두면 부족해지니까 공공재 생산. 아까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시장 실패 네 번째 빈부격차의 대책은 소득 재분배 정책.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나 밑줄 누진세. 누진세. 얘들아, 누진세가 뭐야? 누진세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세율. 그러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겠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 누진세 밑에다가 무조건 써놔. 시험 문제 누진세 나오면 무조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자,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10억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소득 격차가 9억 5천이지. 그럼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이 이렇게 분배됐는데 정부가 이제 여기다 개입해. 그럼 5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세율을 한 6%만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5천만 원 버는 사람은 6%의 세율이 적용돼서 6, 5, 30해서 300만 원의 세금을 내거든? 그러면 원래 소득에서 세금 액수 300만 원을 빼면 그 이후에 소득이 4,700 정도 되지. 그치? 그런데 10억 버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늘었으니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한 30%의 세율을 적용해. 그럼 이 사람은 세금 액수가 얼마야? 3억이네. 10억에 30%면. 그럼 10억에서 3억 세금을 내면 세금 빼고 남은 소득이 7억 되지. 그럼 처음에는 격차가 9억 5천이었지만 이젠 격차가 얼마가 돼? 한 6억대로 떨어지잖아. 격차가 줄었지. 이게 정부 개입에 의한 소득 재분배야. 그리고 정부는 여기서 거둔 세금 갖고 좀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도와주면 오히려 이런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잖아.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얘기가 이거. 그래서 누진세는 무조건 정답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럼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표현이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완화시키는 거지. 같은 표현이고 꼭 체크. 자, 이거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역할 볼게요. 자, 기업의 경제적 역할은 자,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야. 이것도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밑줄만 씌우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수요자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은 동그라미 이윤극대화. 이윤극대화. 자, 그리고 가끔 학교에서 이것도 물어보니까 체크해 주세요. 이윤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윤은 자, 총수입에서 기업의 총비용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다. 자, 그리고 기업가 정신 별표. 기업가 정신 별표. 자, 툭툭 치고 갈게요. 자, 기업가 정신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노베이션 혁신이고요. 그리고 자, 슈페터라는 경제학자는 이 기업가 정신을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세트로 기업가 정신 이퀄 혁신 이퀄 창조적 파괴 이걸 암기해야 되고, 그럼 기업가 정신의 의미를 한번 볼게.
기업가 정신의 의미는 자, 미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혁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기업가의 의지. 여기까지가 기업가 정신의 의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불확실해. 하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꼭 체크할 건 뭐냐면 이 기업가 정신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만 대박이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도여야 돼. 새로운 시도. 그 새로운 시도가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나 안 되나 보자. 자, 어떤 마스크를 만들어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서 매출액이 3배로 뛰었어. 자, 기업가 정신이 되냐? 이 사람은 노력한 게 아니잖아. 그냥 운이 좋은 거지. 그럼 기업가 정신이 안 되지. 그래서 거기 사례 보면 자, 새로운 상품과 기술 개발, 새로운 밑줄, 또 새로운 밑줄 시장 개척, 그리고 경영 조직의 혁신, 이것도 새로운 시도죠. 그래서 항상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체크하시고 밑에 슈페터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 파괴 밑줄. 되니?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자, 기업에 자, 사회적 책임이 나오거든. 그리고 거기 책임 몇 가지 있니? 4가지 있죠. 자, 경제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법적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자선적 책임이 있거든. 너네는 뭐만 알면 되냐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업의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업의 책임의 범위가 확대돼서 원래 여기 교과서에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경제적 책임, 그 다음 법적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자선적 책임. 그래서 각각의 의미는 그냥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는데 가끔은 그 문제에서 타이틀이랑 그리고 각각의 의미 섞어놓고 연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야. 경제부터 자선으로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범위가 확대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쉬운 건 이렇게 보고요. 자, 이번에는 노동자의 역할 볼게. 노동자의 역할. 자,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한번 읽어보자. 기업에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며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합니다. 노동자의 역할은. 그 다음에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사용자, 자, 사용자는 무조건 사장이야. 사장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상생, 함께 사는 거죠.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 3권은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너네가 노동 3권을 다 외우셔야 돼요. 노동 3권은 자, 첫 번째는 단결권이 있고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이 있고 자, 세 번째는 단체 행동권이 있어. 그럼 각각의 의미를 한번 이해해야 돼. 자, 단결권부터 볼게요. 자, 이런 거야. 사용자, 사장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노동자 한 명이 사용자와 협상을 하면 관계가 대등할까? 사용자가 훨씬 더 강한 파워를 갖겠지. 그럼 항상 노동자가 불리해지니까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뭉쳐서 단체를 조직하는 거야. 그게 뭐야? 노동조합이지. 그치? 그러면 노동자가 단체를 구성해서 사용자와 협상을 하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가면 파워가 훨씬 더 세지니까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가 대등해진다. 자, 따라서 첫 번째 자, 첫 번째 단결권은 그래서 뭐냐면 자, 노동자의 단체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가 단결권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용자가 사장이 노동조합 결성을 막으면 불법 행위지. 법을 어기는 행위고 두 번째는
단체 교섭권은 이거야. 그래서 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정당한 시기에 정당한 이유로 교섭을 하는 거예요. 또 물가가 10% 올랐으니까 임금도 10% 올려주세요. 근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세요. 뭐 급식이 너무 맛없으니까 뭐 소세지 반찬 2개씩 추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대등하게 교섭을 했어.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교섭이 서로 오케이해서 문서로 서명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체 협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교섭이 성립돼서 문서로 서명한 걸 우리가 단체 협약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서명을 해서 합의된 약속이야. 그럼 서명한 이후에 만약에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배하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져요. 뭐 손해배상 책임이나 또는 깜빵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교섭이 성립되면 단체 협약이 성립되는데, 만약에 교섭이 결렬될 수도 있잖아. 그럼 노동조합은요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단체 행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냐면 쟁의 행위예요. 아니, 우리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받아들여지지 않지. 안 받아들이면 좋아. 그럼 우리는 행동하겠다. 그래서 이 단체 행동 너네가 많이 들어본 뭐 있냐면 파업, 그리고 태업,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자 피켓팅 할 수도 있어요. 노동자들이 피켓팅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파업과 태업 정도 차이만 알자. 파업은 뭐냐면 그냥 멈추는 거, 일 안 하는 거. 태업은 설렁설렁 하는 거. 2시간에 할 일을 뭐 3일 동안 하는 거지. 그럼 사용자는 열받겠지, 그치? 그래서 요 3가지 권리 반드시 알아보자. 이게 노동상권이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6번에 보면 소비자의 역할이 있어. 자, 첫 번째는 합리적 소비. 자,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만족을 얻고자 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소비죠. 옆에다 씁니다. 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면 비용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편익은 최대화해야 되겠지. 결국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소비자 조건은 뭐냐면 의미만 알아놔.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결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생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있다. 오케이? 그럼 어떤 거야? 소비자가 주로 좋아하고 사는 물건을 결국 생산자가 생산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윤리적 소비 볼게요. 자, 소비자가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원료 재배, 생산, 유통 등의 전 과정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윤리적 소비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환경 친화적 제품, 그리고 밑줄 공정무역 제품 구입. 이게 제일 잘 나오죠? 자, 시험에는 공정무역 제품 구입이 제일 잘 나오니까 자 확인만 할게요. 자, 공정무역이 뭐냐면 자, 너네 공정무역 제품 가끔 들어봤을 텐데 생각나는 그 재화 뭐 있어? 제일 많은 게 그 초콜릿이랑 커피야. 왜 그러냐면 자, 초콜릿을 만들려면 카카오 맞지? 카카오를 수확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카카오가 주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그 재배하잖아. 근데 그 회사들이요 거기서 아동 착취 등을 해요. 또는 아주 착취를 통해서 생산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카카오 열매를 채취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하루에 $1. 정상적 생활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그런 착취가 너무 만연하니까 결국 공정무역은 뭐냐면 그렇게 아동 착취를 해서 재화를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소비자들이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 생산자들도 그런 아동 착취 안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너네 그 초콜릿 같은 거 사람 써있어. 공정무역 초콜릿. 그러면 그 생산지의 그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초콜릿.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정무역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렇게 보고, 자 이제 밑에 보면 가계기업 정부가 있는데 자 이건 좀 확인하고 갈게요. 좀 기본적인 건 좀 암기하자.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가계기업 정부가 있는데 우리는 이 가계기업 정부를 자 경제주체라고 할 거야. 경제주체. 그래서 경제주체는 가계가 있고 더
두 번째는 기업이 있고, 자, 세 번째는 정부가 있어요. 그럼 너네가 먼저 체크할 건 뭐냐면, 자, 가게는 그냥 너네 한 명 한 명이 가게고, 너네 가족 있지. 가정이 가게야. 그래서 가게는 주로 뭐의 주체가 되냐면 소비의 주체가 돼요. 주로 소비의 주체고, 그럼 가게는 소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야. 그럼 편익은 뭐냐면 만족이야. 만족이고, 이 편익을 또 다른 말로 효용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항상 체크해. 편익 이퀄 만족 이퀄 효용. 되니? 그 다음에 자, 기업은 주로 뭐의 주체가 되냐면 생산의 주체가 되고요. 기업은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정부는 주의해. 정부는 소비의 주체도 되고요. 정부는 생산의 주체도 돼요. 공기업을 통한 생산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 그럼 정부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냐면 사회적 후생에, 그래서 후생은 이익이야. 자,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해요. 가장 전형적인 시험 문제가 이거지. 정부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정부는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자, 또 하나 이제 함정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다. 너네 그럼 물어볼게요. 너네 일반적으로 보면 가게는 시장에서 수요자의 역할을 하니 공급자의 역할을 하니?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틀리는 게 뭐냐면, 자,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화 서비스가 거래되는 생산물 시장이 있거든. 이 시장이 하나 더 존재해. 뭐가 존재하냐면 생산 요소 시장도 존재해요. 시장이 두 개야. 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이마트는 생산물 시장이야. 그럼 기업들이 물건을 갖다 진열하면 소비자들이 사지. 그럼 잘 봐.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잘 봐.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요자의 역할을 하겠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니까. 근데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이 있거든. 생산 요소는 뭐냐면, 자, 기업들이 생산을 하려면 생산에 필요한 요소, 생산 요소가 있지. 그래서 생산 요소는 세 가지야. 노동, 토지, 자본. 이거 외워야 돼. 생산 요소는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노동이 있고요, 토지가 있고, 자본이 있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노동은 누가 제공하니? 생산 요소 시장이. 너네 부모님, 가게, 너네들이 제공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바 천국의 이름을 올리면 너네들이 노동시장의 공급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본은 어떻게 제공하게? 가게가 저축을 하면 그 저축한 돈이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 생산요소시장에서 가게가 수요자가 아니라 뭐의 역할을 한다?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장 전형적인 함정은 그냥 가게를 이렇게 내는 거지. 공급자, 어느 시장에서? 생산요소시장.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가게는 무조건 수요자라고 외우면 안 돼. 생산물 시장에서 가게는 수요자지만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하면 기업을 봐봐. 자,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지만 기업은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구입하잖아. 시장을 통해. 그럼 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교재 보면 가게 봐봐. 효용극대화 추구,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 기업은 이윤극대화 추구,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 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볼게요. 자, 정부는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을 규제 조정, 그리고 밑줄 짝. 정부는 중요한 표현인데, 정부는 재정정책 또는 재정활동의 주체예요. 그래서 너네 앞으로 문제 풀 때 재정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조건 정부야. 왜냐면 재정의 의미는 이거다. 재정의 의미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다시, 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둘러싼 활동. 그럼 재정활동, 재정정책은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재정정책의 주체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보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추구하고요, 생산과 소비활동, 가게와 기업의 조세 부과 등등 여기까지 확인.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할 게 뭐냐면,
자, 그럼 너네가 볼 때 경제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가게는 소비 활동을 할 때 원칙이 효율성일까 형평성일까? 자,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고 형평성은 최대한 사회 구성원들이 격차 없이 고르게 나눠가는 거야. 자, 그러면 느낌이 잡았지? 그럼 너네 봐봐. 너네가 지금 선생님의 통합사회 수업을 듣는 건 너네가 소비 활동을 하는 거지. 그럼 너네가 지금 통합사회 수업을 듣는 이유는 1번 방학 때 빡세게 해서 나중에 내신 때 만점 받아야지. 2번 어휴 불쌍한 문병에 나라도 들어줘야지. 애도 있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2번 몇 번? 1번 죽을래? 그럼 봐봐 1번은 뭐야? 수강료보다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한 효율성이지. 근데 문병이 이거는 형평성이야. 문병이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소비는 무조건 경제원칙 중에 효율성. 무조건 효율성. 그런데 그럼 기업의 생산활동 마찬가지지. 기업의 생산활동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무조건 효율성이야. 그런데 정부는 효율성도 추구하지만 정부는 복지 정책을 펴지. 그러면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거죠.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 자, 여기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비자 역할까지 해가지고요. 테마 13 정리가 끝났어. 자, 이제 진도가 쭉쭉 나간다는 얘기는 다음 주에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고통은 나의 행복.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131페이지 볼게. 자, 오늘 드디어 뭐를 들어가냐면 교역을 들어가요. 교역. 자, 테마 14에 보면 이제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이 있는데, 자, 이렇게만 이해하자. 무역 이퀄 교역이야. 그래서 거기에 뭐 무역, 국제 분업, 특화, 자, 그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체크할 게 있어. 자, 거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볼게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자, 60년대 보자. 60년대는 자,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품이 1등부터 끝까지 봤더니 철광석, 텅스텐, 생사, 무연탄, 오징어. 자, 주로 수출한 게 기술 관련된 거 있니 없니? 그냥 캐서 갖다 잡아서 파는 거지. 주로 자원 수출했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80년에 봐봐. 동그라미 쳐. 의류 동그라미 치고 선박 동그라미 의류 동그라미 치고 신발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80년대는 주된 수출품이 의류와 신발이야. 그러면 의류와 신발은 그렇게 기술이 필요 없어. 그럼 이건 어떤 산업이냐면 노동집약적 가벼운 공업, 경공업을 주로 수출한 거야.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로 못 살았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는 노동력 투입해가 인건비가 쌌잖아. 그래서 노동집약적 경공업이었는데, 자, 이제 밑에 2010년대 갑니다. 2010년대 보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무선통신기기, 휴대폰이죠, 스마트폰, 석유제품. 그럼 이제 2010년대는 뭐로 바뀐 거냐면 기술 집약형 첨단 산업으로 바뀐 거야. 기술 집약형 첨단 산업. 이것만 하나, 노동 집약형 경공업에서 기술 집약형 첨단 산업 바뀌었다. 그럼 그냥 시험 문제는 거꾸로 정했지. 기술 집약에서 노동으로 바뀌었더니 틀린 거야. 그것만 확인하면 돼. 우리나라 수출품. 자, 그것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가 보면 1등도 중국이고 수출 수입 모두 중국이지? 확인만 하시고요. 자, 밑에 무역 의존도는 공식 다 외우셔야 돼요. 무역 의존도는 공식 다 외워. 계산 문제도 나옵니다. 자, 일단 수출 의존도라는 공식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수입 의존도라는 공식이 있어. 그럼 수출 의존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우리가 GDP라고 부를 거거든. 그럼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GDP에서 자,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야. 곱하기 100이고, 자, 수입 의존도는 우리나라 총 국민소득이 GDP에서 자,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이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더하면 또 봐봐. 수출과 수입을 더한 게 무역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더하면 무역 의존도라고 해요.
그럼 무역 의존도는 GDP분의 수출액 곱하기 100 더하기 GDP분의 수입액 곱하기 100이지? 근데 분모가 GDP로 동일하니까 결국 무역 의존도는 GDP분의 자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 곱하기 10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암기. 나중에 공식 갖고 이제 계산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 공식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공식 암기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 자 이번 시간 좀 남만 보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워볼게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자 과거엔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역을 하지 않았어. 그럼 그냥 국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했지. 그럼 이런 걸 우리가 폐쇄경제라고 그럴까 개방경제라고 할까? 당연히 폐쇄경제라고 했지. 그래서 너네가 머릿속에 자 무역을 하기 전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폐쇄경제 자 또는 자급자족 경제라고 해요. 그러다가 무역을 하면 우리는 그걸 이제 우리가 무슨 경제라고 하냐면 개방경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무역은 개방경제야. 자 그러면 과거에는 모든 국가들이 폐쇄경제였거든. 그래서 무역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안 했는데 이때 경제학자, 우리 최초의 경제학자라고 얘기하는 애덤 스미스가 등장을 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무역을 해야 된다. 그 국가들을 국가들을 찾아가서 프랑스 가고 영국 가가지고 무역해야 되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국가들이 왜 해야 되는지 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할 이유가 없지.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답답해서 오케이 그러면 왜 무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론으로 증명할게 하면서 만들어낸 무역 설명 이론이 절대우위론이에요. 절대우위론. 그런데 이 절대우위론이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에 등장하면서 자유무역의 근거가 돼. 처음엔 잘 이루어졌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덤 스미스의 절대우위론에 치명적 한계가 등장해. 이론적 한계. 그래서 갑자기 자유무역에 대한 근거가 흔들릴 때 그때 또 누가 등장하냐면 데이빗 리카르도라는 경제학자가 등장해서 절대우위론을 보완해. 그래서 그게 무슨 우위론이냐면 비교우위론이야. 비교우위론. 그럼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이 절대우위론은 고전적 무역이론이고 비교우위론은 현대적 무역이론이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무슨 이론이 나오죠? 당연히 비교우위론이 중점적으로 나오고 하지만 절대우위론도 선택지 1개 정도는 물어본다는 거야. 절대우위론도 선택지 1개 정도는 물어보는데 자 일단 우리 또 이번 시간은 절대우위까지만 볼게요. 절대우위론은 어떻게 가정하냐면 국가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두 국가를 가정할 거고 재화도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두 재화를 가정할 거고 두 국가 두 재화 모형이야. 그 다음에 자 재화를 생산하려면 생산에 필요한 요소인 생산 요소가 있지. 근데 생산 요소는 아까 내가 세 가지 뭐 있다고 했어? 노동, 토지, 자본. 지금 왜? 노동, 토지, 자본이야. 근데 생산 요소가 또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야. 생산 요소는 노동뿐. 그런데 국가 간의 노동의 질과 노동의 질은 동일해.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시 국가 간의 노동의 질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노동자 한 명의 임금이 100만 원이면 동일한 질을 가진 미국의 노동자의 임금도 100만 원인 거야. 그래도 임금이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할 때 한국은 원화인데 미국은 달러지. 그럼 화폐로 무역을 하면 환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럼 무지 복잡해져. 그래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교역은 물물교환. 무조건 교역은 물물교환. 무조건 교역은 물물교환.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가정에 입각해서 한번 보자고. 자, 애덤 스미스가 말한 절대우위론은 뭐냐면 이거야. 다른 국가랑 비교해서 재화의 생산비를 비교해보는 거야. 근데 그 재화의 생산비를 비교했더니 자 한국과 미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쌀을 생산해. 그럼 한국과 미국의 쌀 한 가마를 생산할 때 절대적 생산비를 비교해봤더니
한국은 100만 원이 드는데 미국은 50만 원이 들어. 그럼 누가 더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하지? 미국이 절대적 생산비가 저렴하지. 그럼 미국은 쌀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고 한국은 쌀에 절대 열이가 있는 거야.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100만 원 들여 쌀을 스스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쌀 생산을 포기하고 미국의 쌀을 수입하는 게 낫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의류를 따져봤더니 한국은 의류의 절대적 생산비가 20만 원인데 한 벌에 미국은 절대적 생산비가 80만 원이다. 그럼 입장에서 미국은 의류 포기하고 열이니까 우리는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의류에 특화해서 수출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절대 우위로는 어떤 재화의 절대적 생산비를 비교해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화에 우위가 있다 얘기하고 어드밴테이지, 그리고 반대로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비싼 재화는 디스어드밴테이지에서 열이에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와 그 재화마다 생산비를 비교해서 우위와 열이를 따진 이후에 우위가 있는 재화는 집중적 생산, 특화하고 그리고 수출하는 거야. 하지만 열이가 있는 재화는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하면 무역에 이익이 발생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보자. 자, 여기 한국에 있어. 자, 미국에 있고요. 자, 여기 의류가 있고 기계가 있어. 자, 한국은 의류 한 벌을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2명 들어가고요. 미국은 4명 들어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생산 요소는 노동뿐인데 그 노동의 질은 다 동일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한국의 한 명의 임금이 100만 원이면 2명이면 200만 원이고 미국은 400만 원 되는 거야. 그리고 자, 기계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한국은 6명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2명이 들어가. 자, 그럼 너희 봐봐. 무역전에는 한국이 스스로 의류와 기계 생산을 소비했고 미국도 스스로 의류와 기계 생산을 소비했는데 애덤 스미스는 이런 폐쇄 경기를 비판하면서 야 봐봐, 의류의 절대적 생산비는 한국이 싸지. 그럼 한국은 의류에 무슨 우위가 있어? 절대 우위. 그러면 미국은 의류의 절대 열이. 그럼 미국은 의류 포기하라 이거야. 그리고 기계를 보면 한국은 6명, 미국은 2명. 미국이 2명 절대적 생산비가 싸지. 그럼 미국이 기계에 절대 우위가 있고 한국은 기계에 절대 열이가 있으니까 한국은 기계 포기하라 이거야. 그래서 한국은 절대적 생산비가 싼, 즉 절대 우위가 있는 의류만 특화해 생산하고 미국은 절대 우위가 있는 기계만 특화해 생산해서 서로 수출 수입 교역을 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오케이? 그 절대 우위는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봐. 그래서 실제로 이 이론에 따라서 국가들이 절대 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해서 무역을 했어. 그 이익이 발생했어. 그런데 이 절대 우위로는 치명적 한계가 있어. 너네 생각해보면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 무역해서 한국, 미국이 무역하면 무역 상대국 모두가 이익이 발생해야 무역이 성립되는데 어떤 치명적 한계가 있었냐면 이런 한계야. 여기 한국, 미국인데 똑같이 의류,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기계. 자, 한국은 2명, 미국은 4명. 그런데 여기가 미국은 2명 그대로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한국의 생산비가 1명으로 바뀌었어. 자, 그러면 의류는 한국에 절대 우위가 있지. 근데 기계도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 한국에 절대 우위가 있죠. 그럼 한국이 둘 다 절대 우위고 미국은 둘 다 절대 열이잖아. 그럼 절대 우위론의 한계는 이러한 건 교역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어.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 아까 봤던 데이빗 리카르도가 등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적 우위가 아니라 상대적 우위, 즉 비교 우위라는 걸 따지면 그때는 무역의 성립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비교 우위론이 현대 무역이론이라 이 비교 우위론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정리가 된 거는 132페이지 봐봐. 절대 우위론 볼게요. 자, 내용, 그 다음에 한 개 읽어보고요.
자, 표를 보자. 자, A국과 B국이 있는데, 자, 냉장고, 에어컨이 있지. 자, 냉장고 누가 절대 우위가 있니? B국. 에어컨 누가 절대 우위? A국. 그럼 A국은 에어컨의 특화, B국은 냉장고의 특화, 서로 교역하면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게 절대 우위론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하나만 설명 끝낼게. 잘 봐. 절대 우위는 이렇게 잡는 거야. 지금처럼 내가 설명한 것처럼 생산량을 한 단위로 동일하게 했을 때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경우지.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의류에 한국도 노동력을 10명 투입하고 미국도 노동력을 똑같이 10명 투입했어. 그럼 생산비가 동일할 때는 언제 절대 우위가 있겠지? 생산량이 더 많을 때지. 그러니까 생산비 측면, 생산량 측면 두 개가 있는데 학교 시험은 99%가 생산비로 나와.